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참 항상 구독자로서 보고 있던 이솔님을 지금 네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진짜 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저보다 더 유명하시니까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최희솔이라고 하고요. 네,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쓴 지 15년 정도가 됐고요. 이제 지웅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년 덜 쓴 것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네. 이거 5년 정도 차이야, 뭐. 중요한 건 꾸준히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니까. 정말 20년 쓰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네. 저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음, 15년이나 쓰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음. 그러면은 이제 기록에 대한 걸 여쭤보면서 음. 좀 이솔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록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뭐 초등학생 때 일기 썼던 건 당연히 제외하고 그 이후에 일기 쓴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춘기를 조금 우당탕탕 정말 심각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겪고 나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조금 본능적으로 기록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이랑 종이를 진짜 본능적으로 꺼내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나이대가 그때가 언제쯤? 그때가 15살 이었고요. 제가 또 전공이 미술인데 미술을 시작한 거랑 같이 일기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있던 거를 분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본능적으로 뭔가를 써 내려가거나 막 휘갈기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사춘기를 좀 진하게 겪고 나서 그때 힘겨움과 어떤 마음의 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본능적으로 꺼내든 게 일기장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15살에 내가 미술 전공을 하겠다 마음 먹으신 것도 그때이신 거예요? 네네네. 미술과 같이 노트도 같이 그때 시작이 되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첫 번째 스타트에 끊으셨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변곡점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는 일기가 저한테 친구가 됐어요. 제가 사춘기를 좀 진하게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구들이랑 되게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중학생 된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제외하고 다 멀어졌어요. 저한테 마음을 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고 그래서 일기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기 안에 있는 나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일기가 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쓰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일기장을 전 가지고 다녔거든요. 항상.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친구처럼 생각날 때마다 열어서 쓰고 뭐 화장실 가서 쓰고 자습 시간에 쓰고 쉬는 시간에 쓰고 이러면서 이제 일기장이랑 좀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중학교 시절에 시작된 일기가 내 친구가 좀 되었고 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비슷한 결로 쭉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뭐 혹시 어떤 변화가 또 있었나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제가 학창 시절에는 또 계획표랑 일기를 겸해서 썼었어요.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게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계획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받는 용도로 계획표,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형식에다가 일기랑 계획표랑 겸해서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고 선생님이 그러면 초등학생 때 우리 일기에 선생님들이 코멘트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코멘트를 보면서 또 힘도 얻고 다음에 또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기 또 열심히 써가지고 또 제출하고 네네. 이런 과정도 좀 있었어요. 선생님 영향이 컸네요. 네, 선생님의 영향도 되게 컸죠. 되게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네, 저한테 약간 제2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는 그냥 일단 내 자유로 시작을 했고 형식도 없었고 그냥 막 쓰는 느낌이었고 고2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계획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일기에 같이 접목하는 네. 경험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쵸.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 계획표랑 저는 일기랑은 좀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네. 계획표랑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성인이 돼서도 계획표를 이제 변주해가지고 대학생에 맞춰서 그땐 계획표랑 일기를 만들어서 좀 쓰다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썼어요. 계획표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일기장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일기장 따로, 계획표에 일기장 딸린 거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를 계속 네. 연주해 가면서 맞아요. 찾아가신 과정이네요. 맞아요. 그 당시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네네. 계속 써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뭐 혹은 나만의 패턴이 생겼다 하는 시기가 또 있나요? 2017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쓴 일기를 보면 이제 얘가 조금 안정됐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일기를 보면 그 시절 일기가 저한테 되게 좋은 기록인 것 같아요. 나에게 업무가 호시절이다. 네.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면 일기를 쓰고 나서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조금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이. 일기도 그렇고. 기록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이솔님의 삶의 과정이랑 사실 이게 같이 평행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명도 하셨고 네. 또 되게 원하시는 대학교, 원하시는 직장에도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뭔가 계속 깨달음을 얻으셨고,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계속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중학교 2학년 때가 진짜 저한테 변곡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시기가 저한테 진짜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시절이 없었으면 뭐 미술도 시작 안 했을 거고 일기도 안 썼을 거고 그러면 사실 지금의 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그런 힘겨웠던 사건들에 지금은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힘들었지만. 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있었을 수 있던 거니까 지금은 감사한데 뭐 지웅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마음을 되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렵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가. 그때 이 얘기하면 진짜 10대 같은데 전 처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남자친구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약간 그 학생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였는데 이제 헤어진 거예요. 네. 그때 진짜 엄청 충격이죠.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엽고 웃긴데 맞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충격이 컸고 근데 그 스토리가 조금 재밌는 게 그 남자친구였던 분이 조금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를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이별이라는 거 하나지만 그게 저한테는 친구들과의 멀어짐부터 해서 혼자서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되고 되게 힘든 경험이었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거 뻔히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깊어지더라고. 뭔가 사람이 엄청 깊은 곳으로 정말 잠수해서 들어가가지고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그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그때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네. 그래서 예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예술하고 싶다고. 근데
저희 집안이 뭐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약간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술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무슨 일이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냐면 원래는 그 외고를 준비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완전 공부 쪽으로만 이제 하다가 사춘기 때 그런 일을 겪고 성적이 좀 떨어지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잘 떳떳하게 이제 잊지 못하던 때 갑자기 얘가 뭐 예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생뚱맞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알아봐 주셨어요. 음악은 좀 선천적인 재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해왔던 애들도 쟁쟁한 친구들이 워낙 많은데 너가 어떻게 하겠냐. 무용도 선천적으로 이 팔다리가 뭐 길고 얼굴이 뭐 조그맣고 비율이 좋아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이제 있는데 맞아요. 그나마 미술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도 너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그나마 미술이라고 하더라 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제대로 알아보신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여쭤보시고 제 중학교 앞에 있는 미술학원에 가셔도 이제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술? 미술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날로 미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좋은 학교에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성적도 그때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미술을 중학교 2학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입시까지 1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예고 입시까지. 예고 입시까지. 그래서 사실 좋은 학교에 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들었죠.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할 게 진짜 미술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제가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멀어졌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학교 끝나고 나서 미술학원에 가는 게 제 일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술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그때 일기 쓰기도 같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치유가 조금 되는 경험을 중학교 3학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실력이 조금 빠르게 늘어서 그래도 원하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엄청 뜻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성취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학교에 지원했다 떨어지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제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미술을 하면서 그걸 잘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이제 올라가고 제가 원하던 학교에 결국엔 진학을 했고 하니까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성취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자신감을 많이 준 일이에요. 네.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자가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 네. 자가 미술, 자가 심리. 맞아요. 와, 진짜 참 신기하네요. 이거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가. 네, 스스로 그래서 찾아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고에 합격한 이후에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모든 그 일들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씁쓸하기도 했는데 이제 예고에 합격하기 전에는 저는 그냥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가 예고에 합격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선생님들이 뭐 그때 이름이 서연이었거든요. 네. 서연아 너 예고 합격했다면 축하해 이러면서 말 거시고 친구들도 갑자기 막 좀 생기고 이게 약간 그때 조금 현타 아닌 현타를 느꼈는데 그 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이 친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뭐 선물을 사주고 내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가 나로서 무언가를 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구나 외부의 것들이. 이런 거를 그때 느낀 것 같아요. 되게 큰 깨달음을 또 그때 얻으셨네요. 네.
일단 그러면 고등학교 또 예고로 가셨고 대학도 사실은 되게 원하셨던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제 들었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장도 원하시던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또 개명도 하셨고 네. 또 그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네. 중학교 3학년 때 예고에 합격한 게 되게 큰 또 변곡점이 된 게 그때 이후부터 제 삶의 중심이 저를 향했어요. 그 전에는 제 삶의 중심이 밖을 향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랑 막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예뻐 보이려고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성적을 잘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예고를 합격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잘하자.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거에 좀 더 신경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내 옆으로 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술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제가 서울대에 이제 붙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때도 이 친구랑 사귀어야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동기로 했다기보다는 내가 서울대에 가야지 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잘게 목표를 쪼개서 행동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췄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가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고 그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나에 대한 믿음을 쌓아나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 그때도 제가 약간 은근히 고집이 조금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서울대 하나만 썼어요. 오.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죠. 저 혼날만 네. 하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네가 뭔데 서울대 하나만 쓰냐 이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눈을 막 부릅뜨고 떨어져도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지지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 나 재수할 거다 떨어지면 이라고 눈을 부릅뜨고 막 얘기를 해놨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전략적으로 이제 해서 또 원하는 학교에 붙었으니까 부모님도 그냥 저를 이젠 믿으시고 저도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애구나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나를 미워했던 마음들이 조금 옅어졌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 때부터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계획 세워서 다 이제 해나가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자기의 집중과 또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대학생활 시작하셔서 직장도 원하시는 회사로 들어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업종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원하는 직장에 가긴 했는데 그 직장이 막 엄청 삐까번쩍한 대기업 막 이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원했던 회사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전공 방황도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술이 전공이잖아요. 서양학과가 전공인데 컴퓨터공학과 수업도 듣고 인류학과 수업도 듣고 사회복지학과 전공 수업도 막 듣고 이러면서 전공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탐구한 과정이거든요. 전 저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사실 선택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얘는 왜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선택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선택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궁금했고 그 당시에 원해서 그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어쨌든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공 방황을 한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공을 탐색하고 좀 하나의 전공으로 정할 수 있었고 그런 회사도 저는 회사를 총 4개를 다녔어요. 근데 3군데가 인턴이에요.
직무도 4번 다 다른 걸 했거든요. 오. 처음에는 이제 퍼블리라는 회사에서 콘텐츠 PD 기획자로 이제 인턴을 했었고 학교에 다닐 때, 두 번째로는 오늘의 집이라는 회사에서 커뮤니티 매니저 인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타다 아시죠? 네. 타다가는 진짜 다르게 네. 가셨네요. 타다에서 리크루터로 네. 일을 하고 지금은 B2B 사스 기업에서 음.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 전혀 뭐 선택들이 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뭐 엮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변화가 되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콘텐츠 매니저를 처음에 했을 때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결국엔 사람이 이제 그 콘텐츠를 보이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 관심이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의 집에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합격을 해서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구성원 경험이 또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팀원으로서 뭐 조식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예쁘게 회사 꾸며져 있고 뭐 이런 경험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팀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겼는데, 인사팀이 신입을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신입 TO가 좀 있는 데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타다가 거의 유일하게 신입을 뽑고 있어서 지원을 해서, 그때도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고, 채용이거든요. 그때 아웃바운드 채용을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링크드인으로 컨택해서 그분을 모셔오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했는데, 헤드헌팅처럼 그게 사람을 좀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회사에 와라.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거고 저거고 당신이 오면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와 시너지가 날 것 같다 라고 설득하는 일인데, 지금 있는 기업이 HR 인사 쪽으로 조금 유망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처음에는 인사팀으로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다른 포지션, 컨설턴트라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해봐라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컨설턴트 포지션으로 다시 전형을 시작을 했고, 그 전형으로 이제 붙어서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컨설턴트로 직무 전환을 할 때도 이 컨설턴트가 그 상대방의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회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니까 리크루터로 했을 때의 일이랑 결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사 쪽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인사 쪽에 좀 헤드마스터 같은 느낌의 기업에서 내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10개월? 11개월 정도 됐는데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따로따로 놓고 보면 연관성이 없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터 다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데, 어쨌든 그 연관성 없는 발걸음들이 따로따로 보면 연관성이 없지만 흐름은 있다. 거기에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간 흐름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말씀대로 진짜 듣고 나니까 이제 아, 그런 흐름을 타셨구나 보여서 좀 신기하네요.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나에 대한 그 관심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졌고 그 과정에서 기록을 하게 됐고, 기록도 좀 스타일이 계속 바뀌었고, 내 일도 그렇게 해서 계속 진로라 일도 이렇게 바뀌어 오신 거고, 그 관심을 지금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록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노트를 2권을 일단 갖고 와주셨어요. 원래는 이제 워낙 노트가 많으시지만 오늘은 뭐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현재는 어떤 노트를 쓰는지 정도만 보여주시고, 되면은 그 부탁드렸던 대로 좀 읽어주실 만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읽어주실 만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이 앞 얘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이 지금 읽어주시는 내용이 내 삶의 어떤 시기에 썼던 내용이다를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앞에 우리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아,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맥락이 없으면 그냥 갑자기 읽어주세요 이러면 그냥 뭐 혼자 알아서 썼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 노트 소개 한번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노트는 저는 몰스킨을 일단 음. 많이 쓰고요. 사실 그래서 지용님께서 노트를 가져와 주시라고 하셨을 때 저는 보여드릴 게 몰스킨밖에 없어서 요즘에는 진짜 몰스킨만 쓰거든요. 그래서 몰스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이 테이블톡 플래너는 제가 네. 이렇게 돌려서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테이블톡 플래너는 제가 2015년? 2016년 그때부터 2019년 뭐 20년 이때까지도 좀 쓴 계획표 겸 일기장으로 썼던 그런 이제 플래너인데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월간식으로 썼어요. 되어 있나요? 월간이랑 주간이랑 같이 결합되어 있나요? 네, 월간도 있고 주간도 있게끔 음.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된 이제 그 계획이 이런 형태로 현재 이어진 거군요. 네. 필통도 갖고 오신 김에 한번 주로 네. 사용하시는 필기구가 있다면 이것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게 네. 제가 제트 스트림밖에 안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트 스트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집에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트 스트림을 검정색 4개, 보라색 하나를 갖다 놓고 그냥 상시로 가지고 다녀요.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할 때가 있으면 이제 네. 꺼내 쓰고 요 제트 스트림 네. 제트 스트림 0.838만 씁니다. 아, 진짜 가는 걸 쓰시네요. 네, 가는 거 이렇게 써요. 네네. 이게 뭐 색깔의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 색들이 좋아서 쓰시는 건가요? 그냥 색들이 좋아서 이렇게 쓰고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트 스트림이 너무 좋은 필기구라. 제트 스트림 너무 좋죠. 네네. 강추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뭐 볼펜은 제트 스트림 말고는 그냥 안 써서. 근데 되게 여기서 내용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계획 플러스 뭔가 또 맞아요. 일기처럼 또 되어 있네요. 약간 멀리서 좀 보여드리면 네네네. 이게 위쪽이 이제 계획인데 제가 아까 그 노트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시간대에 저한테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네네. 시간대 아래쪽에다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계획표랑 일기랑 약간 혼재돼 있어요. 너무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사실 일기가 들어있는 거고 네, 이날 저렇게 쪽 짧게도 쓰는 거고 이 노트에도 또 쓰나요 따로? 노트에도 따로 쓴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적도 있고. 아는 적도 있고. 그러면 약간 데일리하게 갖고 다니는 건 요 다이어리네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한 10년, 일기 쓴 지 10년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이렇게 데일리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시간에다가 쓰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이 두 권은 현재는 내 집에 있나요? 지금은 네. 요거랑 네. 제 초록색 몰스킨이 또 한 건 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에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있군요. 저는 네. 핸드폰 네. 어플리케이션에 메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메모 앱을 보면 네. 지금 메모가 2,535개가 있어요. 그냥 뭐 일기처럼 쓰시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뭐 동아리에서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 화장실 가서 몰래 쓰고 네. 약간 이런 게 됐는데 요즘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있다가 갑자기 막 일기장 펴가지고 이렇게 일기 쓰고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쓰려고 이제 핸드폰으로.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저는 메모 앱에 일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도 이제 다이어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쓰기 조금 그러니까 다 이제 메모 앱에다가 요즘은 많이 쓰고 있고 일기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침대 옆에 있어요. 2권 다. 그래서 한 권은 제 목표 달성에 관한 일기를 쓰는 일기장이고 한 권은 제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일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랑 관련된 생각과 기록을 하는 일기장과 네네. 감정과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그런 잡생각과 네. 이런 것들이 기록하는 일기장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기록하시는 노트가 크게 4종류가 맞나요? 하나는 핸드폰 메모장, 네. 하나는 감정이나 잡생각을 적는 노트, 또 하나는 목표에 관련된 노트,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다이어리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안 쓰고. 그럼 3개네요. 네. 지금은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다이어리를 다시 쓸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다이어리를 쓸 때가 조금 더 저는
효율이 낮던 것 같아서 쓸까? 고민 중. 네, 지금 쓸까?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목표와 관련된 일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이제 저를 목표 달성을 하고 싶게 만드는 사건들이 네, 발생했을 때 네, 네. 쓰는데 주로 분노와 관련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네, 주로 그게 나한테 없을 때, 음, 부재할 때, 음, 아니면 어떤 분노가 촉발점이 되었을 때, 음, 이런 건데,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집안이 진짜 별로 안 좋거든요. 음, 집 환경이 조금 이제 넉넉하지 않은데, 음. 그게 저한테 원동력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네, 그거에 대한 기록을 네. 목표 달성 일기에다가 많이 하고, 음, 또 목표 달성 일기에는 목표 트리를 이제 만들어서 음, 큰 목표 세우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음.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목표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네요. 네. 목표와 관련된 사건 포함해서 음. 그 내가 목표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기장이랄까? 계속 추적하고 네. 또 이뤘는지도 체크하고 음. 또 동기부여도 계속 푸시도 네. 해주고 네, 맞아요. 표 달성 화로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썼던 거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여기 보면, 음. 뭐, 지금은 2022년 12월 18일, 만 27세, 한국식 나이로 28살, 나는 내 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저 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또 다음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내용과 네. 연결되는데 혹시 뭐 읽어주실 만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언제 쓰였던 시기인지 한번 알려주시고 내용 한번 조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건데, 네. 제가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어린 내가 달성하겠다고 했을 때를 보면 약간 현실 감각이 조금 없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거 2016년 네. 2월 2일 화요일 일기인데요. 네. 2016년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내게 지금인 것 같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살면 졸업 후에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살 거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하고 싶다.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돈을 많이 벌 거다. 창업할 거다. 창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 나는 네. 네, 독립을 야심차게 꿈꾸고 네, 있었거든요. 아주 야심차게 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꿈을 심지어. 꿨던 어린 나를 이렇게 보면 그때가 참. 2016년이면은 그러면 대학교 졸업 직전이셨나요? 아니면은 뭐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죠. 3학년. 근데 졸업을 제가 늦게 했어요. 또 전공 방황을 좀 하려고. 그래서 졸업을 2021년 겨울에 해가지고 네, 네. 이때면은 아직 한창 대학생일 때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했구나. 참 호기로웠던 시절이. 그러니까 그 패기가 느껴져요. 네. 근데 그게 또 우리 대학의 낭만이잖아요. 그쵸. 패기. 계획은 없고. 이런 걸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나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2016년, 2017년 이때 일기를 보면 와, 진짜 패기롭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요즘 에너지가 많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너무 재밌네요. 패기 있을 때 소릴님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제 읽어주시고 뭐 자연스럽게 노트도 보여주셨는데 네. 혹시 아까 뭐 핸드폰으로 주로 적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만의 또 기록 노하우?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 추천해 주실 만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음. 제가 이제 예전에